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변호사 상법 기출 해설을 맡은 하영태라고 합니다. 반갑고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변호사 상법 기출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게 첫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많은 시간은 아니고 제 강의 진행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를 좀 하고 또 강의 특징도 제가 설명 좀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눠줄 이제 유인물 있죠. 자료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간단하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바로 이 기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강의는 주로 이제 PPT로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상법 그러면 여러분이 좀 아무래도 민법이나 주요한 과목에 비해서 마음에 관심을 좀 덜 두고 있을 겁니다. 덜 두고 있고 또 사실 그 과목을 하느라고 시간이 또 많이 투자가 될 것이고 상법이 할애하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법은 상당히 또 중요한 과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상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는 좀 가면 상법이 또 약간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법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법을 무작정 또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수험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상법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려면 처음에는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기출 문제 분석입니다.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변호사 시험이 1회에서 벌써 11년이 됐죠. 11회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 분석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해가 갈수록 11회 정도가 되면 그동안 여러분에게 중요한 포인트, 나올 만한 쟁점들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80%, 좀 많게 좀 한다면 좀 더 준다면 88, 90%는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쟁점과 분야들은 다 노출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을 잘 분석하게 되면 굉장히 시험을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운영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먼저 우리 그동안 작년이죠. 2022년이죠. 올해 나온 시험 경향을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보고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우리가 상법의 전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알겠죠? 중요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에 나올 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험생들은 무조건 수험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알겠죠? 학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넓혀도 안 되고 또 너무 좁아도 안 되고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시험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보면 일단 우리 상법의 주제는 이 총칙 있죠. 총칙, 총칙과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어음수표법으로 이렇게 크게 나눈다면 한 5가지 정도 주제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큰 주제로 총칙을 또 나눈다면 6개 주제가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요 총칙 상행위가 사실은 합치면 이게 통칙이죠. 통칙. 통칙이고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강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근데 총칙 상행위에서 한 4문제 정도, 회사법에서 12문제, 거의 유사합니다. 몇 년 보니까 출제를 해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12문제, 보험법에서 한 3문제, 어음수표법에서 1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죠. 많이 나오는 우리 회사법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12문제를 건져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험법 총칙 상행위 부분 한 7문제 되는데 이것도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이런 의미를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을 보면 뭐 단순하게 5개 지문을 주고 옳은 것 틀린 것 찾으라는 그죠? 문제가 나오죠. 여기 한 뭐 6문제, 박스형 문제가 한 8문제 정도 나오는데 박스형 문제가 또
사실은 의외로 OX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난해하다면 사실 이 사령 부분이죠. 근데 사령도 어떤 거 풀어보면 사례는 거창했는데 문제는 정말 황당하게 쉽거나 쟁점도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례형들은 참 잘 냈어요. 시험 출제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 할 정도로 사례 하나에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이 다 녹아있게 문제를 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 사례형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주관식, 그죠? 주관식 답안 작성하는데도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뭐 단순형, 박스형, 사례형, 사실 뭐 중요도를 떠나서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상법 쟁점들은 다 기억을 해야만이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예년과 같이 뭐 해석법 문제 압도적이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사례형 문제는 지문이 너무 길어요. 사례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례 구성을 좀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평소에 사례 문제 나오면 어떤 게 사실상 사례 문제도요, 나올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말로 하면 짜고 치는 하나의 뭐죠? 고스톱을 하나요? 뭐 그렇죠. 이미 서로 뭐가 나올 것이라는 안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아직 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사량에 대해서도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올 것도 있고요.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법의 기본, 근데 이렇게 쭉 문제가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상법이 여러분 의외로 상법이 양이 많습니다. 법조문도 민법보다 많은 거 아시죠? 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 보자면 많이 또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상법은 이미 나왔던 곳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하나의 우리 상법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기출된 문제를 보면 계속 그 내용 속에서 하여튼 일부분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상법이 많은 양을 줄이고 공부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몇 개 어떤 그 지문을 안다든지 몇 개 암기하고 있어서 될 문제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상법도 하나의 좀 차분히 해야만이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혼자서 지금 수험생들이 시간이 없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이제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착실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은 수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너무 어렵죠. 수험적으로 접근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 나올 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논의 강조했지만 이 기출 문제 분석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딱 11년치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출 문제 한번 전 문제를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풀게 되면 사실은 거의 한 7, 80%의 여러분의 중요 쟁점이 다 잡히고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렸습니다. 드리고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의 어떻게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강의 일정은 제가 8회를 잡았어요. 8회. 보니까 이 강의를 할 때 우리 로스쿨 학생들 강의할 때는 주요 과목 빼고는 뭐 민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민사법 중에서 민법 같은 경우 이런 주요 과목을 빼고는 강의가 굉장히 짧게 또 진행되어야만이 학생들이 좀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와 관계없이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강의 6회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6회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 할 수 있고 뭐 5회 하라면 5회도 할 수 있고 4회 하라면 4회도 할 수 있습니다. 왜? 4회에 맞게 그 시간에 맞게 중요한 거 몇 개 터치해주면 시간에 맞게 터치해주면 됩니다. 저희들은 뭐 강의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본질적으로 도움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설명 들어야 할 부분을 좀 약간 충실하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짧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아예 이번에 이 기출 해설을 이 8회를 잡았습니다. 예, 8회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예, 이 전 분야에 대해서 있죠. 전 분야에 대해서 또 11년간 기출된 문제를 하나하나 전부 다 검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11년 나온 문제를 풀로 한번 풀고 싶다 하시는 학생이 있다면 요 강의를 들으면 아주 정확합니다. 알겠죠? 제가 그래서 풀로 중간중간에 문제를 중요한 거 몇 개 풀고 시간을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강의도 있지만 저는 요 강의만큼은 요 기출 강의만큼은 전 문제를 다 풀어드린다. 알겠죠? 풀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따라오시면 상법에 대해서만큼 어떤 중요한 쟁점은 확실히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학습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타겟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상법에 대한 이 타겟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시험 범위 여기 정조준 되는 라고 한다면 이게 자꾸 확산이 되면 수험 기간은 길어지고 합격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죠. 계속적으로 어때? 이렇게 어떤 과목이든지 이 타겟 나오는 부분 만약 여기가 이제 계속 기출되고 중요한 쟁점 부분이라면 살짝 요 정도에서 확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주황 초점을 맞춰가야 되는 거죠. 이 주황 초점 도대체 무엇이 나올 것인가 이런 거에 감이 없을 때 주황 초점이 어디지? 주황이 어디지? 뭐가 나온다는 거야? 그죠? 이런 초점을 맞추고 싶을 때 모든 감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출을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뭐 한 3년, 한 4년 정도 되면은 나올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뭐 좀 초점을 잡는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1년 넘어가면 이미 나올 것 거의 다 나왔어요. 물론 지역적 좀 덜 나온 것도 있지만 거의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이 초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 우리 목표를 볼 수 있다. 알겠죠? 목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차분히 해서 여러분에게 좀 어떤 그 학생들의 또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문제를 전체를 한번 좀 풀어달라. 중간중간 몇 개 풀고 나니까 사실 집에 가서 혼자 풀고 싶은데 잘 안 하더라는 거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전체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번에는 8회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문제 있습니다. 중복되는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중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 게 있다 그랬죠. 이 중복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건 여기 나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의 논점은 빠짐없이 다 짚어드리고 중복했던 문제도 지문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차분히 한번 하시면은 이 상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몇 회 8회를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특징하고 수험 대상을 말씀을 좀 형식적이나마 말씀드리면 강의 특징은 좀 이렇게 자랑을 좀 쳐봤습니다. 변호사 시험 상법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 선택형 완벽 분석이다. 완벽 분석이죠. 완벽 분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서 주요 쟁점 다 해주겠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형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형 기출이 끝나면 사례형 기출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풀이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형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의 상법 출제 경향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파악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점을 잡을 수 있다. 초점을 잡을 수 있다. 내가 아무거나 막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할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테마별로 집중 정리를 해서 상법의 이해도를 심화시킨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파란 걸로 표시하는데 좀 자랑을 치고 싶다면 사령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으로 다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는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문제죠. 문제 지문을 읽다 보면 사례가 다 잊어버립니다. 가불이 헷갈릴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가 여기서 기출된 사례들은 또 반복해서 나올 수 있고 다른 주관식에도 똑같이 반복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한번 구성을 해서 그림으로 익혀 놓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도 금방 떠오를 수 있게 그러한 이중 효과를 넣을 수 있도록 제가 그림으로 다 구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점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복 문제 제외한 모든 문제를 1에서 11에 해둔다는 것도 장점이고, 상법 선택형 기출 문제를 교과서 순으로 해설하겠습니다. 알겠죠? 교과서는 뭐 몇 회, 1회, 2회, 3회 이렇게 전범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 순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상법, 총칙, 알겠죠? 상행위, 그 다음에 회사, 뭐 보험, 알겠죠? 이런 순서로 문제를 모아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에게 노트를 드릴 건데요. 문제별로 쟁점 정리한 해설 노트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제 물론 제가 문제를 나눠 드릴 건데 그 문제 해설도 있습니다. 해설도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필기를 해드리고 좀 쟁점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싶은 분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거기 정리를 해서 노트로 제공하는데 PPT 노트로 예쁘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고요. 요 해설 노트를 잘 보시면 거의 중요한 쟁점이 다 떠오르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확실히 정리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개 별표했죠? 요건 제가 여러분에게 장점으로 제 특징으로 강의 특징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강의 특징이 이렇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한다면 수강 대상은 누구로 할 거냐? 뭐 이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선택형 모의 시험,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 당연히 듣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이제 뭐 민법 하나 정신이 없겠지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상법을 이름만 알고 있고 상법이란 제목만 알고 내용을 전혀 모른다. 이런 초보자도 있을 겁니다. 그죠? 초보자. 그리고는 또 몇 년 하신 분들 있죠? 이렇게 좀 뭐 실력자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실력자도 있겠죠. 실력자지만 물론 시험에 아직 합격을 하지 않은 분들을 말합니다. 이 강의 듣는다는 것은 합격하면 들을 일이 없겠죠. 그죠?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실력자. 근데 초보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데 초보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처음에 와서 전혀 상법에 대한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기출 문제를 먼저 본다. 물론 처음 쭉 들으면서 이게 뭔가라고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게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법 책 한번 읽어보고 기본순환 한 번도 안 돌아보고 한다 그러면 좀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제가 해설을 하는데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이 초보자들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짜증내면 안 돼. 알겠죠? 저한테 짜증내면 안 되고 상법을 미워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상법을 아직 공부를 안 한 거야. 그건 누굴 나무라겠어요? 여러분들을 나무라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초보자분들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하고 기출 문제 뭐랄까 용어도 좀 알고 기출 문제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보겠다는 분은 뭐 상관없지만 저와 기출 문제에 대해서 짜증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실력자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서너 번 봤을 것이고 또 시험도 한두 번 봤을 것이고 뭐 그죠? 기출 문제도 풀어봤을 것이고 딴 데서도 해봤죠. 그런 분들이 이거 한번 듣게 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 딱 이제 그죠? 초점이 잡히고 상법은 이 정도까지구나 라는 어떤 분량도 정해지고 목표도 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상법 선택형의 출제 경향을 파악해보자 하는 수험생. 그렇죠? 당연하죠. 출제 경향과 목표 또 한 가지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제 경향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 푸는데 10일에나 나왔는데 11회 동안 문제가 출제됐는데 경향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기출 문제를 풀면서 핵심 쟁점과 중요한 주제들은 이미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많이 돼서 상법의 핵심 주제에 압축 정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80% 나올 주제와 어떤 중요한 쟁점들이라든지 지문들이 이미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상법의 80%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 이 기출 문제를 풀면서 상법의 80%를 이미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출 문제 그냥 경향 파하고 대충 던져버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시험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 기출 문제 연습, 지문 분석을 원하는 학생. 그렇죠. 지문 분석. 문제 하나하나, 알겠죠? 문제 하나하나, 이 지문 하나가 거기에 상당한 논점도 있고 많은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제대로 내 걸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수험 대상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강의 교재 부분인데 교재라기보다도 여러분의 자료 부분입니다. 교재 물론 여러분이 기출 문제집 하나 정도는 아마 다들 갖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초보자들은 없겠지만 기출 문제집 하나 다 갖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교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출 문제집을 갖고 강의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상법만 가져오시면 되고 제가 몇 회 기출된 것까지 다 표시를 해드리고 몇 년도 출제된 거 다 표시하기 때문에 가져오셔도 되고요. 가져오기 귀찮다면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선택형 기출문제 1에서 11회 문제를 전부 내드리고요. 거기에 해설 자료를 함께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붙어 있겠죠. 해설하고 요겁니다. 근데 이제 뭐 다 다른 우리 뭐 문제집 쓰신 분도 다 똑똑하신 분인데 실수로 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문제 해설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판례가 바뀐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되거나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다시 전 문제를 해설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하고 판례를 다 찾아보고 정리를 해서 가장 뭐라고요? 최신의 정확한 해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출 문제는 다 제공하니까 이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평소에 보던 기출 문제집으로 강의를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문제별 쟁점 정리한 해설 노트,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서브 노트, 이 해설 노트 있죠? 이 부분은 아마 시중에 없을 겁니다. 없고 제가 제공하는 거니까 요 자료를 여기서 받으셔야 되겠죠. 요 두 가지. 그래서 자료 1, 그 다음에 자료 2를 여러분에게 매번 나눠드립니다. 매번 나눠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나눠드릴 거냐면 크게 큰 편별로 나누겠습니다. 제1편에 상법 총칙, 거기에 나온 문제 전부 모아서 해설과 노트를 함께 드리고 2편 나눠서 드리고 3편 회사법, 알겠죠? 이런 식으로 편별로 해서 정리를 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이제 다운받으셔서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강의 교재.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기출해서 요 노트는 이런 식으로 드릴 겁니다. 노트는 이렇게 드리고 문제집은 이렇게 드릴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문제집은 이렇게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든지 교재에 대해서는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고 요 노트는 반드시 받아가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강의 OT 정도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강의이시니까 이렇게 여러분하고 뭐 어떤 안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초보자라면 여러분이 이제 아마 기본 강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기본 강의를 할 건데 예비순환이라 그래서 처음 한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할 건데 그 강의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다. 한 번 더 강조 드리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강 들어가 볼까요? 제1강.
우리가 상법 하면은 뭐 그래도 상법 들어가는 거니까 상법 전체에 대한 우리 목차는 한번 개관하고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법 그러면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뭐 다 아시겠죠? 예,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사법이죠. 이 사법인데 우리 사법 체계는 사법의 대표적인 일반법은 민법이죠. 민법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 이 상법은 사법에 포함되는데 이 민법에 대한 이 특별법이라서 우리가 민법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합니다. 양도 많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민법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이 민법에 대한 이 사법 있죠. 사법에 대한 일반법이죠. 그죠? 일반법입니다. 이 사법의 일반법이라 하는데 일단 사람이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나는 법률 관계 해결을 위해서 적용하는 법이 우리 민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법의 일반법이라 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법의 위치를 좀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법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상법의 위치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은 이 사법으로서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무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상법 문제를 해결할 때 상법에 조문이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알겠죠? 상법에 조문이 없는 상법 법률 관계를 해결하는데 상법에 조문이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다 어디로 가야 되죠? 일반법인 민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상법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법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민법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일반법 특별법은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 거 아닙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반법 특별법은 이 민법에 대한 그 카테고리 속에서 주체와 행위를 좁혀 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주체와 행위를 주체 그다음에 이 행위를 특별하게 좁혀 놓은 것입니다. 그 특별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범위가 넓죠. 주체가 사람, 자연인, 법인 다 포함해서 또 법률행위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런데 우리 상법은 조금 좁혀서 나오게 됩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상법 안에는 1편, 2편으로 나눠지는데 법조문 표현입니다. 총칙과 상행위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총칙에는 가보면요. 핵심 내용이 상인에 관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2편은 상행이죠. 상행위. 이거죠. 여기에 주체, 상법의 주체, 상법의 행위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체와 행위가 사람들 중에 상인으로 좁혀져 있죠. 법률 행위 중에도 어때요? 상행위로 좁혀져 있죠. 이렇게 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를 여러분 꼭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있죠. 어떤 상법의 법률 관계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민법을 전제로 하고 여기 없으면 무조건 여기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상법 공부할 때도 항상 민법의 어떤 지식을 갖고 같은 마인드로 들어가야 돼요. 같은 마인드로 하면서 뭔가 상법에 상인이 상행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 관계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또 특별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민법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상법을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해드립니다. 알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상법의 내용이 잡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1편, 2편 별거 아니네. 상인에 대한 내용이네. 그리고 상행위에 대한 내용이네.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1편, 2편 공부할 때도 매몰되면 안 돼요. 주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총칙에는 주체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주체를 공부할 때 상인만 있습니까? 우리 민법에서도 보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자기 혼자 만약에 법률 행위했을 때 굉장히 좁을 수 있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사적 작취를 확장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대리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럴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상인도 동일한 주체의 행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있는데 이게 상업 사용인을 합니다. 이것도 어때요? 상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이 이 안에 이 중요한 주체를 공부한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상행위입니다. 물론 상행위도 가보면 알겠지만 이 법률행위인 민법의 법률행위에 대한 특칙이기 때문에 항상 비교하면서 상행위의
특별한 내용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줄이고 목차를 잡는 거니까 회사. 이 회사는 사실 상인 중에 상인은 나중에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연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도 있습니다. 법인인 상인입니다. 법인인 상인인데 이 회사가 여러 가지로 있죠. 법률 문제를 하는데 복잡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활동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회사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죠? 그래서 요 내려오면서 쭉 구분은 이제 이걸 우리가 강론이라 하고요. 강론이라 하고 이걸 우리가 총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뭐 기출 문제 풀이지만 여러분 이죠. 요거 하나만큼은 같이 감을 잡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출 문제 진도별로 문제를 푼다 그랬잖아요. 풀지만 목차별로 제가 거기에 맞게 항상 목차를 띄워드리고 거기서 나왔던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보험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험도 하나의 법인인 상인입니다. 보험이라는 상행위를 하는 이 그죠?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해상과 항공인데 해상은 5편에 있고 물론 항공이 6편에 있습니다만은 요 부분은 우리 변호사 시험하고 사실 좀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죠. 시험이 안 나오는 우리는 일단 여러분들은 수험입니다. 알겠죠? 수험 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거 하여튼 중요하다는 기준은 시험에 나와야 돼. 나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 어음수표법이 있습니다. 이 어음수표법은 사실은 이 어음수표 행위가 원래는 상행위였어요. 상행위라 그래갖고 여기 22가지 상행위 포함시켰었는데 옛날에 이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특별법을 생각해서 어음수표 관련되는 건데 이 부분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또 양도 많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법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 강의를 한번 혹시 듣는다면 이 어음수표는 사실 이 그림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여러분 좀 쉽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상법 전반입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면서 하는 이 상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소개를 좀 해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본제 강의를 가볼 텐데 그럼 우리가 총칙에 대해서도 절대로 목차를 놓치시면 안 돼. 알겠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숲을 놓쳐버리면 그죠? 줄거리를 놓쳐버리면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세부적인 목차를 다 암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큰 목차 하나하나 정도를 이렇게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장 뭐 상인, 상업사용인, 3장 상호,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업등기, 영업양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알겠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 1편 총칙에서 이 5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5장 안에 많은 쟁점이 녹아 있습니다. 그 쟁점을 우리가 하면서 어떤 쟁점이 나오는지를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업등기, 영업양도 최소한 제1편 총칙에는 5가지 있죠. 큰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상법을 빨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상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상인은 어떤 주제가 있냐면 첫 번째 상인이죠. 상인이 도대체 뭐지? 이걸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기출 문제니까 이런 거 세부적인 그 부분은 설명하지는 않고요. 좀 이제 공부가 되셨다는 전제하에서 짚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인은 종류가 꽤 있어요. 상인은 뭐 소상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의제상인 있죠. 그 다음에 당연상인.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겁니다. 상인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언제 그러면 상인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 그렇죠? 언제 상인이 되느냐? 왜 언제 상인이 되냐 중요하냐면 사실 이 상법은 상사 법률 관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일단 주체가 상인이어야만이 우리가 상법을 정해서 법률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인이 돼야 되는데 이 상인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인 자격을 언제 취득할 건가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올 때 이 상인은 그죠? 상인 자격의 취득 상실이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영업 능력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영업 능력은 크게 우리가 민법에 있는 행위 능력자 있죠. 거기와 거의 유사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주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 많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가보면 어때요? 시험이 전부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됐죠? 취득 상실입니다. 그래서 상인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인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를 여러분 한번 살펴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가 이제 저랑 이제 처음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죠. 제가 조금 약속을 할 겁니다. 약속을 하고 제 강의 이 PPT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총칙이라고 해서 이제 제 1편 큰 목차가 잡히고요. 두 번째는 제2장 1장 장별로 우리 상인, 상업 사용 이런 거 있었죠. 상호 뭐 이런 것들 여기 잡힐 겁니다. 큰 세부적 목차가 잡히고요. 그리고는 여기는 중요합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 번호입니다. 문제 번호는 어떻게 먹여놨냐면요. 편별로 편 시작하면 1번부터 시작합니다. 끝나고 제2편 또 1번부터 시작하고 물론 이제 회사법 가면 양이 많아지고 또 중간에 절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목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또 크게 좀 나눠서 할 건데 어쨌거나 번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상인에서 1번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편별이니까 총칙에 1번 문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유 번호를 제가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제로 따라오시면 돼요. 번호로. 그래서 문제 번호 1번이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1번 문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서론 다 끝났고 우리 문제를 열심히 이제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법이 효자 과목이 되고 또 여러분이 합격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변호사 생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 사례 문제가 나와 있죠. 사례 문제 나왔습니다. 자연인 갑은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서 자연인 갑이라 그랬네요. 자연인 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해설과 분석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좀 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자연인 그랬어요. 여기서도 자연인을 놓치면 안 되죠. 자연인 뭔지 의미가 있는 거죠.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서 식당 개업이네요. 영업을 하려고 하네요. 하기 위해서 을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했다. 임차했네요. 개업하기 위해서 임차를 했네요. 그리고 내부 시설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까지 구하려고 구인 광고까지 했네요.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이 사람은 영업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외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드러났죠. 드러났습니다. 그럼 상인이 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러한 영업 준비, 지금까지 한 게 뭐죠? 영업 준비죠. 근데 이런 영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해서 병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차용했죠. 빌려놨네요. 한마디로 이제 금전 소비 대차가 되는 거죠. 빌려왔네요. 이 빌려온 것도 하나의 상행위에 포함될 것인가 뭐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빌려왔다는 거죠. 그 갑은 식당을 개업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죠.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따른다. 됐죠. 옳은 것 고르라 그랬습니다. 한번 이 사안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제가 사안 나오는 거 전부 다 제가 그림으로 구현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시죠. 머릿속에. 알겠죠? 머릿속에 사진 찍으십시오. 구현해 볼 겁니다. 자연인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있다 그랬죠.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임차했고 이 자연인은 내부시설, 구인 광고까지 끝냈네요. 그리고 나서 병은 갑의 친구죠. 친구에게서 돈을 좀 빌렸습니다. 이렇게 500만 원을 빌렸네요. 좀 그림이 좀 떠오르시나요? 그림 떠오르셔야 됩니다. 알겠죠? 떠오르시고 그리고는 식당을 개업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이 그림 보이시나요? 식당 지금 개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개업했네요. 보이겠죠? 식당이 참 이쁘고 깨끗합니다. 개업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사실 묻는 게 뭘까요? 이미 우리는요, 여러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여기서 뭘 묻는다는 느낌이 와야 될 것 같습니까? 상인의 자격 취득 시기와 그 다음에 상행위 문제입니다. 상인의 자격 취득 시기 문제가 되고
상행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행위 종류에서 우리가 보조적 상행위와 당연 상행이 있는데 그런 상행위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아까 자연인을 제가 동그라미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논의될 때 여러분 이런 건 될까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법인이 뭘 한다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상인의 자격 취득 시기는요. 사실 상인의 자격 취득 시기는 자연인일 때만 문제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연인. 상인은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자연인 상인이 있고 법인인 상인이 있습니다. 그죠? 자연인 상인은 사실 이 사람이 언제 상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자연인 상인에 대해서는 자격 취득 시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인 자격을 취득을 해야만이 상법이 적용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법인은 어때요? 법인은요. 설립하는 순간 바로 상인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다시 말해서 법인은요. 법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설립 등기죠. 설립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서 우리가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하는 순간 상인으로 봐버립니다. 특히 회사 있죠. 회사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은요. 언제 상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등기함으로써 명확하게 공시돼 버리잖아요. 나타나죠. 근데 자연인은 지금 봤겠지만 아니 여러분 이 자연인은 언제 상인으로 볼 겁니까? 이 사람 갑에게 지금 어떤 이 법률 관계 문제 생겼다. 만약에 금전 차용에 병이 돈을 안 줬다. 병에 돈을 안 갚았다. 그럼 이 금전 차용은 이 상인으로 본다면 상사시효가 적용될 것이고 그렇죠? 뭐 등등 있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럼 언제 상인으로 볼 거냐 이거죠. 그냥 돈 빌릴 때까지는 아직 상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 차용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일 겁니다. 알겠죠? 근데 돈 빌리는 것도 이거는 상행이고 상인으로 볼 것이다 하면 이건 어때요? 5년의 시효가 적용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인의 자격 취득 시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연. 알겠죠? 언제 시점으로부터 그러면 자연인은 상인으로 볼 거냐? 다툼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법이 문제도 나올 뿐만 아니라 판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상인의 자격 취득 시기를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기억번이요. 기억번. 그래서 1번 갑이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시점에 갑을 상인으로 볼 수 있다. 임차했다는 거죠. 임차. 건물을 빌렸다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빌리면 이 사람이 상인입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시점에 따라서 다 이제 식당을 다 차려놓고 개업식 하고 손님을 처음 받을 때 상인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임차하는 순간부터 어때요? 나는 지금 식당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의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 표현이 임차를 했잖아요. 상인을 하겠다는 의사가 지금 표현된 거죠. 이럴 때 상인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은 하나의 선택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시점에 갑이 상인이 될까라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제 해설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판례가 이렇게 합니다.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준비 행위. 그래서 준비 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다음에 이런 개업 준비 행위는 바로 뭐가 된다고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갑은 이제 상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체와 행위가 정해져 버렸어요. 상인으로 봐버렸고 행위도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행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언제 판례가 언제 판례가 상인이 되느냐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준비를 한 때, 알겠죠? 자기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을 준비 행위를 한 때. 그러니까 준비 한 때가 언제요?
임차하는 거죠. 자기 나는 상인하려고 건물을 임차하는 거죠. 의사 표시됐죠? 됩니다. 이 행위는 개업 준비 행위가 되고, 알겠죠? 개업 준비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로 상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상인 자격도 취득하는 걸 본 거죠. 판례가 그렇습니다. 근데 판례 표현을 가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개업 준비 행위가 반드시 상호를 등기한다든지 개업 광고를 한다든지 간판 부착을 한다든지 영업 의사를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 외부의 어떤 뭔가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고 또 점포 구입, 이 점포 구입, 영업 양수, 상업사인의 고용 등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서 영업 의사를 상대방에게 요겁니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옛날에 여기에 대해서 자연인이 상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판례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학설 대립이 없어요. 논의가 별 필요가 없어요. 그 판례가 어디를 취했냐면 이겁니다. 판례가 이거죠. 알겠죠? 객관적 인식 가능 성설, 이걸 취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의사가 외부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상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만 되면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봐준 거예요. 이게 바로 객관적 인식 가능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여러분 정리를 했고요. 이러한 정리를 우리가 한번, 자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어때요? 1번의 기억번, 1번의 기억번에 대해서 여러분 자료에 해설은 있지만 요거를 다시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중요한 것만, 알겠죠?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요게 여러분에게 PPT 노트로 여러분에 제공될 겁니다. 왜? 이거는 여기 다 해설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용을 좀 읽고 알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정리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를 해 들어가야만이 나중에 시험 볼 때 또 시험의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단축시킬 수 있어요. 알겠죠?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자격 취득 시기 하면 여러분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언제? 개업 준비 행위. 그러면 취득 시기에서 개업 준비 행위를 봐야 되죠? 개업 준비 행위. 성질로 봐서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걸 우리 개업 준비 행위로 본다. 예를 들면 점포 구입, 영업 양수, 상업 사용인 고용 등.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상행위 가서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를 배우게 될 건데요. 그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본적 상행위 보조할 때 이렇게 영업을 이렇게 점포 구입, 영업 양수 뭐예요? 내가 지금 영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식당에서 물건 팔고 있는 게 아니죠. 식당에 직접 물건 팔고 있는 거 있죠. 음식 파는 것 이 자체가 기본적 상행입니다. 원래 고유의 상행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영업을 위한 행위로 봅니다. 알겠죠? 영업을 위한 행위로 봅니다. 이 위한 행위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조적 상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에는요, 이렇게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지만 이 둘은 전부 다 뭘로 취급한다? 상행위로 취급해서, 알겠죠? 상행위로 취급해서 우리가 상법에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러한 것들은 최초의 보조적 상행이다, 상인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객관식 자주 나오겠지만 반드시 영업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 예를 들면 등기, 광고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간판을 부착해야만이 사람들이 너 식당 하는 거 알 거 아니냐? 간판도 없는데 어떻게 상인을 볼 수 있겠느냐? 라는 학설이 있겠지만 판례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알겠죠? 영업의사를 대외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고 그저 자기의 어떤 그죠?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만, 인식할 수 있도록만 하면은 그게 전부 상행위가 되고 보조적 상행이 되고 상인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여러분하고 세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히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방법을 앞으로 공부를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볼 때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료는 두 종류로 나간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니은번 가보겠습니다. 니은번. 갑이 식당 영업을 위해서 상가 건물을 임차했다. 근데 이 임차하는 것을 누가? 을이 알면서 임대했어요. 알면서. 그렇죠? 임대하면서 그 내가 건물 임대할 건데 뭐 할 겁니까? 아, 나 식당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고 있죠? 했는데 영업으로 임대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영업으로 임대를 하지 않아도 을은 상인이 되는가? 다시 말해서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도 상인으로 볼 거냐 이 말이죠. 그 문제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런 것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기본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상행위는 나눠진다 그랬죠. 기본적 상행위는 뭐죠? 고유한 상행위를 말합니다. 식당 같으면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편의점 같으면 물건을 파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 상행위라 그래요. 근데 기본적 상행위 법적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영업으로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영업으로. 그래서 영업으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지문은 뭐예요? 을이 알면서 이 사람이 식당을 하는 거겠구나. 알면서 임대를 했지만 자기는 어때요? 영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죠? 영업으로 하지 않았다 전제를 깔아준 거죠.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아니면 보조적 상행위는 최소한 돼야만이 을이 상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보조적 상행위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뭇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영업을 위하여. 알겠죠? 영업을 위하여. 식당을 하기 위하여 돈 빌려오는 거 등등 있죠? 이런 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조적 상행위. 아니 그래서 을이 상인이 되려면 여기에 기본적 상행위가 되거나 아니면 어때요? 이게 보조적 상행위 돼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했죠? 영업으로 임대를 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이건 기본적 상행위는 아닌 것이고 그럼 어때요? 보조적 상행위가 되도록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상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이 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을이 상인이 되려면 최소한 보조적 상행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시 말해서 식당 영업하는 자에게 지금 임대를 해주겠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식당 영업하는 자의 영업을 위해서 내가 건물을 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식당 하는 사람의 영업을 위해서 빌려준 거 맞아요. 맞으니까 빌려주는 나도 상인이냐 이게 문제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업으로 이 보조적 상행이 되려면요. 영업을 위해서 한다면 반드시 자기가 상인이 되기 위해서. 알겠죠?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해야 돼요. 알겠죠? 자기의 영업. 다시 말해 내가 예를 들면 아까 갑 같은 거 있죠. 갑은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도 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나의 영업을 위해서 지금 돈도 빌리고 뭐 공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거는 보조적 상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옆에서 임대하는 자는 자기가 식당 영업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남의 영업을 위해서 해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보조적 상행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게 판례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상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 을이 임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임대행위가 뭐가 된다? 보조적 상행위가 되지 않는 한 상인이 아닌 거죠. 알겠죠? 다시 말해 을은 상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보조적 상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이 되려면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어떻게 해요? 취득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걸 당연한 것으로 전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하는데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도움 주는 자는 상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 전제를 깔아준 거죠. 여기서는 어때요? 갑의 식당 영업을 위해서 을이 어때요? 준비 행위하는데 임차한 거잖아요. 그럼 을에게 상행위가 돼야 안 돼? 보조적 상행위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을은 상인이 아닌 거죠. 알겠죠? 예, 그렇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 상행이 요건이죠. 영업으로 일단 기본적 상행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영업으로 영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럼 보조 상행은 뭐냐? 행위자 스스로 상인 자격 취득을 전제해서 그죠? 영업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이 보조적 행위는 준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보조적 행위가 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한 지문이지만 많은 내용이 포함됐고 우리는 여기서 얻어낼 것은 요거를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에게 노트 자료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디귿번 가보겠습니다. 병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500만 원. 병이 갑에 대해서 아까 친구 병이 있었다. 병이 친구가 갑에게 500만 원 빌려줬어요. 식당 한다니까 빌려줬습니다. 이 500만 원 대여금 이거는 채권이 민사 채권입니까? 상사 채권입니까?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민사냐 아니 민사냐 아니면 그죠? 이렇게 상사냐 상사 채권에 따라서 어때요? 우리가 소멸시효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소멸시효가 달라지는데 여기 지문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민사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10년이다? 맞을까요? 그럼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따져봐야 됩니다. 이 대여금 채권이 만약에 상행위로서 빌렸다 그러면 이거는 상사시효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한번 따져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영업자금 차입 행위에 대해서 판례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업자금 차입 행위에 대해서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하여튼 리딩 판례입니다. 알겠죠?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였고 어쨌거나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다시 말하면 돈 빌린 거 그 자체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였고 and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해서 그 행위가 이 돈 빌려주는 것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것이 만약에 인식되었다면 이때는 알겠죠? 이때는 상행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10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니고 상사시효 몇 년? 5년이 적용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또 그러면 이제 판례는 이미 확고하게 변화되지 않는 한, 전압 판례가 나와서 변경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미 이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누구의 돈 빌린다. 이 차금 행위는 뭐다? 상행이다. 알겠죠? 상행이다. 그래서 상행위를 봅니다. 자, 가보실까요? 그러면 따라서 이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병도 알고 있을 때 아까 얘기했다 그랬죠? 있었으므로 이것은 뭐죠? 이 차입 행위는 무슨 상행이 될까요? 보조적 상행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볼 게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이겁니다. 영업자금 차입 행위. 판례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보조적 상행위입니다. 근데 보조적 상행위 요건 그 대신에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요건을 판례가 정리를 해줬어요. 뭐예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라고 하는 의사 표시가 돼야 되고 상대방도 그래 너 영업을 위해서 지금 식당 하기 위해서 500만 원 빌려간다고 라고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업자금 차입 행위가 무조건 다 이렇게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졌을 때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행위는 뭐 기본적 보조상행위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알겠죠? 상행위는요 기본적 상행위, 보조상행위인데 이건 다 사실 법률적으로는 내용만 좀 틀리지 법률적으로는 전부 다 상행위를 다 취급하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5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디귿번. 자, 리을번만 우리 한번 풀고
좀 쉬어보겠습니다. 리얼본 가보겠습니다. 갑이 자본금 900만 원만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다. 자본 금액이 지금 900만 원이에요. 이 900만 원 나오면 벌써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알겠죠? 눈치를 채야 되죠. 이걸 얘기하는 건 지금 소상인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상인은요, 1000만 원 미만,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을 우리가 소상인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의 종류에 보면은 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나눠지거든요. 이 900만 원 딱 보면 이거 벌써 소상인 묻구나. 그럼 소상인의 내용이 착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묻고 있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해보면. 공부를 좀 안 했을 때는 묻고 있는지를 모르죠. 알겠죠? 모릅니다. 자, 상법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에 관한 규정이라고 이겠죠. 그래서 소상인 물어보는 거니까 아주 이미 쉽게 나왔습니다. 상법 구조에 가보면요, 소상인은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 등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나와 있죠. 아시죠? 소상인에게는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갑이 지금 자연인이고 자본금 900만 원만으로 했기 때문에 소상인에 적용되지 않는 건 맞네요. 맞네요. 그죠? 900만 원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소상인의 기준이 어디 있나요? 그죠? 상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알겠죠? 상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가봅니다. 소상인 요건입니다. 자본금이 1천만 원 미만인데요. 조심해야 돼요. 이 뒤가 제일 중요합니다. 회사가 아닌 자. 회사가 아닌 자. 이 회사가 아닌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사는 소상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외시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회사는 소상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본금이 900만 원이든 500만 원 관계없이 회사는 소상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시행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본금 1천만 원 미만의 회사가 아닌 자. 여기에 갑은 뭐였습니까? 자연인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사례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인에 관한 등 살펴봤고요. 미인본도 나와 있네요. 미인본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제 이제 전체 세팅을 한번 해봐야 되죠, 여러분하고. 그렇죠?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를 한번 세팅해봐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알렸다. 휴대물 가지고 온 물건에 대해서 우리 책임 안 집니다라고 식당에 딱 적어놨다는 거죠. 적어놓고 얘기했으면 손님들에게 혹시 그 휴대물 잊어버리더라도 우리 책임 안 집니다라고 고객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식당에서 갑이 임치받지 않은 고객의 저가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갑의 사용인의 과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갑의 사용인의 과실,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서 훼손되었을 때는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데 분명히 뭐랬어요? 오면 들어올 때 우리 책임 안 져요? 책임 안 져요 했는데 책임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책임집니다. 아무리 책임 안 진다 했다 하더라도 그 공중접객업자가 과실이 있거나 그들의 피용자가 과실일 때는 무조건 그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처음 상임 문제지만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자,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거, 맡기지 않는 물건이죠. 맡기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서 만약에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더 나아가서 고객 휴대물에 대해서 우리 책임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고지를 했다 하더라도 알겠죠? 과실이 있으면 책임집니다. 알겠죠?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그래서 이 원래 공중접객업자는 나중에 상행위 강론에서 배우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식당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계속 전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임치된 거와 임치되지 않는 거. 임치되지 않을 때는 공중접객업자와 사용인의 과실 책임이고요. 책임 없음을 알렸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렇게 책임입니다. 임치 받았을 때는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고 임치 받았을 때는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져야 됩니다. 임치 받았을 때, 맡겼을 때 알겠죠? 임치 되었을 때
맡겼을 때는 알겠죠?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과실 관계없이 책임지는 것이죠.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상위는 지금까지 기출만 푸는 거잖아요. 기출만 푸는 거기 때문에 요 한 문제 기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상업 사용인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